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0대 후반의 여성 사연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부작족이라는 우리나라 사자성어를 알고 계시나요? 이 말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것으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었다는 뜻인데요. 예전에는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힐 만한 일이 뭐 얼마나 일어나겠나 싶었는데 막상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왜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사람의 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행복하다 싶을 때 한 번씩 이런 일이 생기게 되니까 저도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현재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고 번화가에서 꽃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남편은 현재 식품을 만드는 회사를 운영 중에 있죠. 저희 두 사람은 일찌감치 만나 결혼을 하게 되어서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로 결혼 15년 차가 되었어요. 제 남편은 저를 만나서 결혼을 할 때까지만 해도 식품 관련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죠. 당시 신제품 개발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도 남편이 개발한 음식들이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남편은 진심으로 회사 일을 즐겼고 정말 좋아했죠. 워낙 평소에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먹는 것도 좋아하다 보니 회사 일에 흥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즐기며 일을 하면 성과도 자연스레 따라온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게 되었죠. 그럴 만도 한 것이 남편은 회사에서도 꽤 인정을 받고 있었거든요. 초고속 승진은 물론이고 시중에 나온 제품들이 잘 팔리다 보니 성과금도 꽤 받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나중에 못해도 과장까지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죠. 그러나 저희가 결혼한 지 5년 차가 되던 해에 남편이 뜬금없이 이상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내가 부탁이 있는데 혹시 얘기하면 들어줄 거야? 부탁? 뜬금없이 부탁이 있다고 하니까 불안한데? 여보, 사실 나 회사 관두고 사업해보고 싶어. 내 이름 걸고 음식 개발해서 판매하고 싶은데 허락해주면 안 될까? 아, 뭐라고? 안정적인 직장에 잘 다니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무슨 사업이야. 능력을 인정 못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성과금도 높은데. 아, 얼마 전에는 승진 얘기도 나왔다면서. 그러니까 지금 사업 시작해야지. 능력을 인정받고 있으니까 내가 개발한 음식들을 시중에 판매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보, 나는 사업 안 했으면 좋겠어. 당신 능력 좋은 건 아는데 사업은 아무래도 위험 부담이 너무 크잖아. 능력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아, 여보,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는 말도 있잖아. 나도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야. 아이, 그러니까 나 한 번만 믿고 도와주면 안 될까?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 저를 설득하고자 했어요. 남편이 왜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내키지 않았어요. 사업이라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애가 있는 상황에서는 불안함이 너무 컸죠. 그리고 대책도 없이 능력만 믿고 무작정 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저로서는 위험한 모험같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정적인 직장에 잘 다니고 있고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데 굳이 왜 모험을 해야 하냐면서 절대 사업 허락 못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남편은 본인 의지대로 음식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싶다며 제가 반대를 해도 무조건 시작하겠다고 했죠. 사실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다면 저도 이렇게까지 뜯어 말리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도 사업자 내고 꽃집을 운영하면서 사업은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장사가 안 될 때는 사업을 접을 생각까지 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자영업도 아니고 큰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니 불안하지 않을 수 없었죠. 심지어 남편은 들으면 누구나 알 만한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승진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그걸 뿌리치고 나온다고 하니까 저는 속이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려면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은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나 저희 부부는 그런 큰 사업을 시작할 만한 돈이 없었어요. 물론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상황이니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직장인 월급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아무리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버는 대로 가지고 가는 사업 자랑은 다르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뜯어 말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업하고 싶은 당신 마음도 이해는 하는데 지금은 안 돼. 우리 동현이도 아직 어리고 앞으로 돈 들어갈 곳도 많잖아. 당신 끝까지 이럴 거야? 사업해서 성공할 수 있다니까. 허락만 해주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할게. 그러니까 나 한 번만 믿어줘. 절대 안 돼. 사업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아? 하다못해 꽃집 오픈하는데도 1억이 넘게 들었어. 당신 그만한 돈 있어? 사업을 하고 싶으면 나중에 시간 많이 지나서 해. 그때는 안 말릴게.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젊은 시절 회사에 바치고 나중에 할 거 없을 때 다 늙어서 사업하라는 말이잖아. 결국 그날 저희 부부는 사업 문제로 한바탕 크게 싸울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친정엄마의 생신이 있어서 남편과 함께 친정집에 찾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남편은 어떻게든 기회를 잡고 싶었나 봐요. 친정집에 간 김에 부모님을 본인 편으로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게 되었는지 생신 파티가 끝나고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사업 이야기를 또 꺼내기 시작했죠. 장모님, 장인어른, 혹시 제가 개발한 음식들이 시중에서 잘 팔리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럼 알고 있지. 자네가 만든 음식들 우리도 몇 번 사서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 그런데 갑자기 그 얘기는 왜 하는 건가? 사실 제가 회사를 나와서 사업을 한번 해볼까 해요. 개발한 음식들 제 이름 내걸고 판매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윤정이가 자꾸 말리네요. 그래서 말인데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자네가 사업을 해보겠다고? 그럼 직장은 아예 때려치운다는 말인가? 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식품 개발 회사라서 사업을 시작하려면 나와야 해요. 부모님께서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많이 심란해 보이셨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죠. 잘 다니고 있던 회사까지 때려치우고 나와서 사업을 하겠다는데 누가 바로 응원해 줄 수 있겠어요. 아버지께서는 남편의 이야기에 한참 동안 말씀을 이어가지 못하시다가 힘들게 말문을 여셨어요. 자네가 아무리 대기업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닐 텐데 그건 어쩔 생각인가? 식품 쪽이라면 음식 조리 연구실에 공장까지 있어야 할 테고 그러면 사업 투자 비용이 어마어마할 텐데 그거 다 감당할 수 있겠나? 사실은 그 이유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냥 투자해달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직접 음식 개발을 한 후 가지고 와서 선보일 테니 장인어른께서 투자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사업은 안 된다고 했잖아. 저는 황당함에 남편에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화를 냈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남편의 당돌함이 마음에 드셨던 것 같았죠.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살짝 미소를 지으시더니 협상을 하려면 일단 음식부터 만들어 놓고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투자 문제는 음식을 만들어 온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그날 이후로 음식 개발에만 몰두를 하더라고요. 회사 퇴근 후에 거의 늦은 시간까지 잠도 안 자고 음식 개발에만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은 신제품을 만들어냈고 친정 부모님 앞에서 총 3가지의 음식들을 선보였어요. 사실 집에 전문적인 장비나 재료가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간단한 재료들로 음식 연구를 하길래
기껏해야 한 가지 정도의 음식을 개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막상 살펴보니 밀키트부터 도시락, 그리고 디저트까지 다양하게 만들어 왔더군요. 그래서 저도 부모님도 단기간에 다양한 음식들을 개발해온 남편의 열정을 보고 엄청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께서도 회사에서 개발하는 것처럼 해올 줄은 예상을 못 하셨던 듯 싶었죠. 아, 이걸 정말 자네가 다 연구해서 가지고 온 건가? 그럼요. 혹시나 싶어서 따로 준비해 왔는데. 제가 가지고 온 자료 보시겠어요? 아이, 자료도 준비했어? 어디 한번 줘봐. 남편은 이런 반응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듯 보였죠. 혹시나 싶어 준비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정리해 놓은 레시피와 연구 사진들까지 한 곳에 모아 보여줬어요.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좋은 회사 다니더니 준비성이 철저하다면서 좋아하셨죠. 이후 친정 부모님께서는 남편이 만든 음식들을 맛보셨어요. 그리고 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죠. 저도 부모님 옆에서 남편이 만든 음식들을 맛보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남편이 식품 개발팀에서 근무한 게 천운이라고 생각될 정도로요. 아버지께서는 음식들을 맛보신 후 남편이 미리 준비한 자료들을 세심하게 살펴보셨어요. 그리고 투자에 대해 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듯 보였어요. 사실 지금은 은퇴를 하신 상황이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도 한때는 큰 기업에 다니면서 이사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정확한 편이었죠. 그리고 높은 지위로 오랜 기간 있으셨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재산도 꽤 되는 편이고요. 그러나 자식들에게는 돈 문제에 있어서 항상 단호하게 행동하셨어요. 부모로서 꼭 해줘야 하는 것들은 해주지만 그 외에는 직접 벌어 알아서 먹고 살라는 말씀을 입버릇처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인이 된 이후로는 대학교 학비부터 생활비까지 직접 벌어서 해결해 왔죠. 그러나 아무리 혼자 애를 써도 사람이라면 큰 돈이 필요할 때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아버지께 부탁을 드리게 되었는데 항상 단호하게 본인 일은 알아서 하라며 쳐내시더라고요. 그러나 한 번은 애절하게 부탁을 드렸던 때가 있었어요. 사실 제가 결혼 후 꽃집을 차리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큰돈이 들어가야 했던 적이 있었죠. 인테리어를 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생각했던 비용보다 1,000만 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처럼 최대한 저렴한 곳을 구했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싶었죠. 그래서 장사를 하다가 여유가 생기게 되면 그때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테리어를 하는 게 소용이 없다고, 나중에 침수가 되어 더 큰 공사를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저에게 지금 부모 도움 받을 나이냐고 하시면서 결혼 자금을 대줬으면 부모 역할은 이미 끝난 거라며 거절을 하셨죠. 사실 저는 자식이 힘들다는데 이렇게 매번 거절을 하시는 아버지가 너무 밉고 서운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아버지의 성격을 알고 있었고 우긴다고 도와주실 분이 아니니까 결국 도움받기를 포기했죠. 그리고 급한 공사 비용은 대출로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음식을 선보이던 그날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당연히 투자를 거절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음식에 대한 반응도 좋았고 사업 계획서도 마음에 든다며 좋아하시더군요. 이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투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누게 되었어요. 남편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긍정적으로 보셨던 아버지는 남편에게 딱 한마디를 하셨죠. 자네 정말로 사업 성공할 자신이 있나? 몇 년 안에 수익률 몇 퍼센트를 보여줄 건지 한번 얘기해 보게. 듣고 내가 괜찮다 싶으면 투자해 줄게.
장인어른, 저는 2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꼭 성공해서 투자금 2배로 회수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투자해줌세. 대신 자네가 이야기했던 기간은 꼭 지키게. 나는 내 자식들에게도 돈 함부로 주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지. 2년 지나면 가차없이 투자금 회수할 거야. 네,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은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은 꼭 지키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남편이 하는 약속을 듣고 회사를 차려주었죠. 그렇게 남편은 잘 다니던 회사를 관두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투자를 간절히 원했던 남편도 좋아했지만 누구보다 좋아했던 사람은 시어머니였죠. 아이 정말? 네 장인어른이 회사에 그 큰 금액을 투자해줬다고? 이제 사업 시작할 수 있게 됐어. 이제 나도 사장이라고. 아이고, 우리 집에 경사 났네, 경사 났어. 아이, 잠깐만. 이제 내가 사장 엄마인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이거 동네 잔치라도 열어야 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동네 잔치 이야기를 하시길래 처음에는 농담 삼아 하시는 말씀이겠지 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정말로 본인 아들이 사장이 되었다면서 시댁 식구들부터 동네 사람들까지 모두 초대를 해 잔치를 크게 열었죠. 시댁 식구들은 당연히 좋아했지만 저는 투자금이 꽤 큰 편이라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 성격에 2년이라는 기한이 지나게 되면 성공을 했건 못했건 가족이라도 어떻게든 투자금 회수를 하실 테니까요. 남편도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첫 시작부터 긴장을 엄청 했죠. 본가가 아닌 처가에서 투자를 받아서 그런지 무조건 성공해야 한다는 의지가 대단했어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대기업을 퇴사한 후 회사를 차리면서 이제 본인이 살 길은 회사를 성공시키는 길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밤낮 없이 회사 일에만 몰두를 했죠. 그렇게 약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의지의 한국인답게 회사를 성공시켰어요. 당연히 아버지는 좋은 소식만 계속 들리니까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약속한 2년이 지나자 아버지에게 식사 대접을 하면서 투자금을 2배로 늘려 돌려주자고 했죠. 장인어른,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믿고 투자를 해주셔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어요. 사실 투자해줄 때까지만 해도 속으로 자네를 믿어도 되나 엄청 고민했네. 사실 투자금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나.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보니 내가 사람을 잘 봤다는 생각이 드네. 자네는 인재가 맞아.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니 몸도 바를 모르겠네요. 장인어른,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남편은 아버지에게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 투자금을 돌려주려고 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아버지는 남편에게 회수한 금액을 모두 재투자하셨죠. 아버지의 행동에 저희 부부는 엄청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께서는 투자금을 재투자할 테니 회사를 더 키워보라는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재투자를 할 때는 기한을 두지도 않으셨죠. 그 말에 남편은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번에도 꼭 2배 이상으로 수익을 늘려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남편은 또다시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더 성공해야 한다는 욕심이 있는 건지 여전히 밤낮 없이 회사에 출근해서 일에만 매달렸어요. 사실 저는 그런 남편이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어느 정도 성공을 했고 경제적으로 여유도 생겼는데 이제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도 되잖아요. 그런데 회사에서만 살다시피 하니까 저는 왜 이렇게 일에만 매달려 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은 더욱더 성공하기 위한 당연한 일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걸 지켜보는 저로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죠. 사람은 일한 만큼 어느 정도는 쉬어줘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테고 회사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남편은 기계처럼 제품을 연구하고 생산에 판매까지 책임졌어요. 아파도 회사에 나갔고 힘들어도 회사에서 쉬었어요. 아무리 성공하려면 본인의 인생을 모두 투자해야 한다지만 이건 너무 심하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남편에게 한마디 했던 적이 있었죠. 여보, 아무리 회사가 중요해도 일할 때는 하고 쉴 때는 쉬어야지. 자꾸 밤낮 없이 일하면 건강 망가져. 나 아직 젊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여보, 오늘 하루는 쉬자. 회사도 중요하지만 당신 아들 생각은 안 해? 아들은 아빠랑 쌓는 추억이 평생 간다는데 우리 애는 맨날 혼자 저게 뭐야? 지금은 회사가 더 중요해. 동현이랑 추억은 나중에 쌓을게. 아, 여보, 어차피 주말이라 회사에 직원들도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쉬자. 저는 남편을 어떻게든 쉬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나 남편의 황소고집은 도무지 꺾일 생각을 하지 않았죠. 결국 남편은 그날 회사에 나가게 되었고, 그날도 저는 아들과 둘이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그렇게 2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였어요. 저는 아들 학원에서 진행하는 캠프에 참여하기 위해 일주일간 미국에 가게 되었어요. 부모가 꼭 참석을 해야 하는 캠프라고 해서 운영하던 꽃집문도 며칠 닫아야 했죠. 그래도 아들이 즐거워하니까 저도 기분 좋게 참여했어요. 그런데 캠프에 참여한 지 이틀이 지났을 때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죠. 처음에는 해외에 있다 보니 전화를 안 받고 메신저로 연락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해외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화를 해온 것을 보니 급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 여기 미국이라 전화 오래 못해요. 윤정아, 너 빨리 한국으로 와라. 네 남편이 가로로 세상을 떠나게 됐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니요. 네 남편이 휴일인데도 회사에다가 혼자 일을 한다고 하길래 내 점심이나 같이 먹을 겸 해서 갔었는데 쓰러져 있었다. 그래서 급하게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과로사했다고 하더라. 사실 저는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나서도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았죠. 그래서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의심하기도 했어요. 아무리 평소에 조절 없이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렇지. 나이도 젊은 사람이 과로사라니요. 당연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시어머니는 저에게 장례식장 이름까지 이야기를 해주었고 먼저 장례를 치르고 있겠다며 하루라도 빨리 한국에 들어오라고 했어요. 결국 저는 캠프를 하다 말고 아들을 챙겨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알아보게 되었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는 받았지만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긴가민가 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거면 분명히 부모님도 바로 연락을 받고 저에게 전화를 주셨을 텐데 연락이 없는 것을 보아 보이스피싱이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부모님께서도 제가 걱정이 되어 연락을 안 하신 것일 수도 있으니 전화를 걸어 확인은 한번 해봐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어요. 하지만 친정엄마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밝더군요. 오히려 저에게 미국 여행 재미있냐는 말씀을 하셨죠. 아무래도 부모님은 남편의 소식을 전혀 모르고 계신 듯 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희 모자가 한국으로 온 다음 날에 갑자기 부부 동반 모임이 생겨서 강원도에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바로 남편 장례식에 가보라고 할까 하다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큰 충격을 드리고 싶지 않았고 재미있게 놀다가 오라고 한 후 전화를 끊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친정엄마와 전화를 한 후 오히려 남편이 살아있을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돈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은 이상 확실하게 확인을 해보고 싶었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데스크에 남는 표를 확인해 보았죠. 하지만 막상 도착을 해보니 남아있는 표가 없어 공항에서는 비행기 표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제일 빠르게 탈 수 있는 비행기가 3일 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당황스러워서 발만 동동 굴렀던 것 같아요. 당연히 저는 데스크에 있던 직원에게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번역기까지 총동원해서 남편이 세상을 떠난 상황이라는 것을 알렸어요. 그러나 데스크 직원은 남아있는 자리가 없어서 불가능하다는 대답만 내놓았죠.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시어머니 전화에 의하면 당장 남편의 장례식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미국에 발이 묶여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데스크 직원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한국 사람이 다가와 저에게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일부러 들은 것은 아니지만 남편분이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지금 당장 한국에 가셔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예, 지금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빠른 비행기가 3일 뒤라고 하네요. 저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 가족 비행기랑 날짜를 바꿔드려도 될까요? 물론 오늘 비행기는 아니고 다음 날에 출발하는 거예요. 경유도 해야 하고요. 그래도 경유 시간이 긴 편은 아니니까 마지막 날에 도착하실 수는 있으실 거예요. 저랑 바꿔주셔도 괜찮으시겠어요? 비행기 표를 바꿔주시면 3일 후에나 출발하실 수 있으세요. 주무실 곳도 마땅치 않으실 텐데. 같은 한국 사람끼리 이런 일이 있으면 도와야죠. 그리고 숙소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미국에 친척분이 살고 계셔서 지낼 곳은 있어요.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셔야 할 테니 이거라도 괜찮으시면 제가 바꿔드릴게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정말 감사합니다. 번호라도 주시면 제가 남편 장례 끝내는 대로 연락드려서 살해할게요. 아니에요. 저희는 며칠 더 가족 여행하는 셈 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남편분 장례 잘 치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한국인 가족분들의 제안을 감사히 받기로 했죠. 워낙 급한 상황이었기도 하고 남편이 떠나는 모습은 봐야겠다 싶었거든요. 물론 경유를 하더라도 장례식이 진행되는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도착하겠지만 남편의 마지막 길은 지키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그분과 함께 데스크에 찾아가 날짜를 바꿔달라는 요청을 했죠. 데스크 직원분도 처음에는 원칙상 날짜 변경은 안 된다고 거절을 했었어요. 그러나 한국인 가족분들의 능숙한 영어로 사정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었고, 결국 데스크에서도 원칙상 비행기표 양도는 불가하지만 사정이 있으니 이번만 해주겠다며 바꿔주셨죠. 덕분에 저는 다음 날에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에 도움을 주신 한국인 가족분들에게 연신 고개를 숙였죠. 그분들은 끝까지 저와 아들을 위로해 주신 후 가셨고, 저희 두 사람은 공항에 남아 비행기 시간을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렇게 다음 날이 찾아왔고 아들과 저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게 되었죠. 그리고 남편 장례식 마지막 날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더니 이미 장례식을 마친 후 시댁에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곧장 아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가게 되었죠. 사실 저는 시댁으로 넘어갈 때까지만 해도 설마 하는 생각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두 눈으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부정을 했던 것이었죠. 그러나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안으로 들어가 보니 남편의 영정사진이 눈에 띄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영정사진을 보고 나서야 남편이 정말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받아들이자마자 눈물이 펑펑 쏟아졌죠. 사실 저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순간에도 눈물을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어요.
두 눈으로 보지 않았으니 믿기지 않아서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자마자 자동적으로 눈물이 흐르더군요. 결국 저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끌어안고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아들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는지 저에게 울지 말라고 하면서 같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엉엉 울고 있다가 무심코 옆을 봤는데 시어머니가 팔짱을 낀 채 기분 나쁘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정신이 번뜩 들었죠. 어머니, 저 아무래도 남편 납골당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재훈 씨 어느 납골당에 안치되어 있어요? 네가 내 아들 납골당 주소는 왜 물어봐? 왜 물어보다니요. 제가 그 사람 아내인데 당연히 가서 봐야죠. 내 아들이 혼자 일만 하다가 불쌍하게 저 세상 간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내 아들을 보겠다고 하는 거냐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 장례식에도 못 갔는데 납골당이라도 가서 봐야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저희 동현이 얼굴도 보여줘야 해요. 그러니까 타박을 하시더라도 나중에 하시고 납골당 주소 좀 알려주세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계속해서 납골당 주소를 물어봤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제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노발대발 난리를 쳤죠. 너는 내 아들 볼 자격 없어. 오히려 너는 나한테 돈을 줘야 한다고. 네가 내 아들 죽게 만들었으니까 당장 50억 내놔 이년아.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남편을 그렇게 만들었다니요. 제발 이것 좀 놓고 말씀하세요. 시어머니는 뜬금없이 제가 남편을 떠나게 만들었다면서 돈을 요구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황당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났으니 슬퍼해도 모자랄 텐데 50억이라는 큰 돈을 요구하다니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남편의 납골당 주소를 알아내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앞에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며 거의 빌다시피 했죠. 어머니, 저 다른 거 안 바라요. 제발 남편이 어디 있는지만 알려주세요. 남편이 저 세상 올라가기 전에 저희 동현이 얼굴 한번 봐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납골당 주소만 알려주세요. 나는 너 같은 것한테 내 아들 납골당 주소 알려줄 수 없다. 그러니까 50억 가지고 오던지 내 집에서 나가. 시어머니는 애절하게 두 손 모아 싹싹 비는 저를 가차없이 바깥으로 내쫓았어요. 그리고는 돈을 안 줄 거면 집에 찾아오지도 말라는 소리를 하셨죠. 그 50억이라는 큰 돈은 시어머니가 남편의 재산을 따진 결과 그 정도가 되니까 그걸 싹 다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굳게 닫힌 시댁문을 두드리면서 제발 남편이 어디 있는지만 알려달라고 빌었죠. 하지만 아무리 울고 불고 빌어도 전혀 소용이 없더라고요. 만약 그 상황에서 제가 혼자 있었다면 몇 시간이 걸리던지 시어머니를 귀찮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납골당 주소를 알아내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제 옆에는 아들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밤새도록 시댁 앞에 세워둘 수는 없었죠. 그래서 결국 남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아들을 데리고 집에 들어가야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다음 날부터 사흘 내내 집까지 쫓아오며 괴롭히더군요. 처음에는 혹시나 생각이 바뀌어서 남편 납골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오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바로 문을 열어드렸어요.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셨어요. 너 왜 아직까지 소식이 없냐? 어제 그렇게 갔으면 어떻게 할 건지 얘기는 해야 할 거 아니야?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해달라니요? 얘가 또 순진한 얼굴하고 모르는 척하고 있네. 내가 어제 얘기했잖니. 네가 우리 아들 저 세상 보냈으니까 50억 내놓으라고. 어머니, 제가 50억이 어디 있어요. 저 진짜 그만한 돈 없어요.
50억이 없어? 거짓말하고 있네. 내 아들 회사 팔면 그 정도 나올 거 아니야. 그걸 네가 혼자 독식하고 꿀꺽하겠다는 거야? 이 욕심 많은 구미호야? 그거 없으면,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내놔. 내 아들 저 세상 보낸 값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받아낼 거야. 시어머니는 저에게 남편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으니 전 재산을 달라는 요구를 하셨죠. 갑작스러운 상황에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일단 저는 바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시어머니를 돌려보냈어요. 시어머니가 납골당 주소를 얘기할 기미가 보였다면 어떻게든 설득해보고자 했겠지만 상황상 쉽게 말씀해 주실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사흘 내내 문자와 전화뿐만 아니라 찾아오기까지 하면서 저를 괴롭혀댔죠. 처음에는 별의별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아요. 남편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서 납골당 주소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나 물어봐야 하나? 아니면 사람을 써서 뒷조사를 해봐야 하나? 정말 가진 생각을 다 했죠. 그리고 결국 제가 선택한 방법은 남편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보는 것이었어요. 분명히 장례식에 왔었다면 남편 친구들도 납골당 주소를 알고 있을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재호 씨 다른 게 아니라 혹시 제 남편 장례식에 오셨었나요? 예? 재수 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재훈이 장례식이라니요? 남편 장례식에 안 오셨어요? 저는 오신 줄 알고. 재수 씨, 혹시 재훈이한테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사실 2주 전까지만 해도 연락이 됐었는데 어제 전화를 해보니까 안 받더라고요. 저는 이것저것 캐묻는 남편 친구에게 사정을 설명하게 되었죠. 당연히 남편 친구는 난리가 났고 본인도 한번 알아봐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급한 마음에 전화를 끊고 평소 알고 지내는 남편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지만 남편이 안치되어 있는 납골당 주소를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심지어 남편이 세상을 떠난 곳조차 아는 사람이 없었죠. 아무래도 상황을 보니 시어머니는 남편의 장례식을 혼자 치른 것 같았어요. 남편 친구들에게도 연락을 하지 않은 것을 보아 당연히 저희 친정 부모님이 알고 있을 리는 만무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을 아무도 모르는데 납골당 주소를 어떻게 알아내야 할지 참 막막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시어머니가 요구하시는 것이 돈이었으니 전 재산을 드리면서 납골당 주소를 알아내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로서는 이걸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는 남편 장례식이 끝나고 사흘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와 거래를 해보기로 했어요. 일단 저는 집에 찾아오신 시어머니에게 안으로 들어와 대화 좀 하자고 했어요. 어머니, 제가 요구하신 대로 전 재산 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 어디에 안치되어 있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거 말씀해 주시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가 그걸 왜 궁금해하냐? 얼른 돈이나 내놔. 어머니가 말씀만 해주시면 바로 돈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납골당 주소만 알려주세요. 저는 계획했던 것처럼 시어머니에게 납골당 주소와 전 재산을 바꾸자고 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봉투 속에 있는 돈에만 관심이 있고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이야기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죠. 그래서 저는 한 손으로 봉투를 놓지 않은 채 잡고 있었고 납골당 주소를 얘기하라면서 시어머니를 재촉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봉투를 잡고 있는 제 손을 세게 꼬집더니 그걸 들고 도망가려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아픔도 잊은 채 다급히 뛰어가 시어머니를 붙잡았고 애절하게 빌기 시작했죠. 어머니, 그 돈 돌려달라고 안 할 테니까 제발 남편이 어디 있는지 한마디만 해주세요. 내가 네 속셈을 모를 줄 알아?
나는 정당하게 내 아들 목숨값 받아가는 거야. 이게 어디서 돈으로 거래를 하려고 들어? 시어머니는 끝까지 돈만 챙기고 입을 열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도 남편의 납골당 주소를 들을 때까지 시어머니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죠. 그래서 시어머니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제발 한마디만 해달라며 간절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집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희 아들이 벌써 학교 끝나서 집에 오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죠. 막말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 멀쩡하게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시어머니와 다툼을 하는 모습을 저희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이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데 하면서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어요. 세상을 떠난 남편이 멀쩡한 모습으로 살아 돌아온 거죠. 저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너무 놀라서 어떻게 해서든 안간힘을 쓰며 붙잡고 있던 시어머니를 손에서 놓았어요. 남편을 보고 정말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거든요. 세상을 떠난 사람이 눈앞에 멀쩡하게 서 있는데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는 남편을 보고도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았고 가까이 다가가서 얼굴 여기저기 만져대며 눈물을 흘렸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정말 재훈 씨 맞아?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 맞지? 나 살아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당신 며칠 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정말 미안해.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어머니가 당신 장례식도 치르고 영정사진도 만들어 놨던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 남편은 짧은 인사를 하고 난 후 화가 난 얼굴로 제 뒤에 서 있던 시어머니 쪽을 바라보았어요. 저도 남편에게 안겨있다가 시어머니 쪽으로 시선이 옮겨졌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남편이 돌아온 모습을 보고 하얗게 질리더니 급히 봉투를 들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은 순식간에 시어머니를 붙잡았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가려고 안간힘을 쓰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를 붙잡고 놓아줄 생각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집이 떠나가라 화를 냈죠.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엄마 나한테 왜 그랬어? 어떻게 돈 때문에 아들을 그런 곳에 가둬? 재훈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급해서 그랬어. 돈이 급하면 아들을 그렇게 만들어도 돼?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고. 남편은 노발대발 난리도 아니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시어머니가 생각도 없이 남편 회사 이름을 대고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돈을 갚아줄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어 보이니까 마음이 급해진 시어머니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이용했던 거예요. 남편이 밤낮 없이 일만 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저에게는 과로사에 대는 핑계를 대고 남편을 산속 오두막 같은 곳에 가둬놓았다고 했죠. 그리고 난 후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처럼 위장을 하여 저에게 남편의 재산을 뜯으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납골당은 근처에도 가지 않았으니 저에게 이름을 이야기해 줄 수가 없었고 무작정 돈만 뜯어서 도망가려는 생각을 했던 것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했던 짓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아주 난리를 쳤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어머니가 빌린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에게 어떻게 이딴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미안하다. 내가 돈이 정말 급해서 눈에 뵈는 게 없었어. 그래서 돈을 뜯고 난 다음에는 어쩌실 생각이었는데요? 남편을 평생 오두막에 가둬 놓을 생각이었어요? 일이 다 끝나면 돈을 들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버리려고 했다. 그리고 네 남편은
그 사람들 시켜서 정신병원에 가다 놓으려고 했어. 저는 시어머니의 대답을 듣고 나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인간이라는 탈을 쓰고 그딴 생각을 하는 것인지 황당할 뿐이었죠. 남편도 충격을 크게 받았던 것인지 저에게 당장 경찰서에 신고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곧장 남편의 말대로 신고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정말 기가 막혔던 것은 경찰들이 집에 들이닥치자 시어머니의 태도가 180도 돌변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친족 상두례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순순히 경찰들을 따라가 조사를 받았던 거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신체에 위협이 되는 일은 친족 상도례에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저에게 겁을 줬던 행위 또한 친족 상도례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뒤늦게 잘못했다고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나 모든 게 밝혀진 이상 시어머니는 죗값을 달게 받아야 했죠. 그리고 이번 일로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와 아예 인연을 끊기로 했어요. 그러나 세상에는 사람 쉽게 안 변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시어머니는 그 차가운 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정신을 못 차렸나 봐요. 돈이 없어서 힘들다면서 남편에게 돈을 보내달라며 주구장창 편지를 보내왔어요.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반성을 하지 않는 시어머니에게 크게 실망을 했다면서 별다른 말 없이 본인에게 그딴 짓을 한 사람에게는 한 푼도 못 주니 꿈 깨라고 적어서 편지 한 장을 붙이고 왔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그 편지를 받고 난 이후 각성이라도 한 것인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고 있죠. 덕분에 저희 부부는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남편의 사업은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고 저희 가족들은 더 애틋해질 수 있었죠. 그리고 남편은 그 일이 있고 나서 심경에 변화가 있었는지 즐기면서 일을 하면서도 가족끼리 시간을 많이 보내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들도 예전과는 달리 남편이 잘 놀아주니까 요즘은 아빠가 좋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일이 있기 전보다 요즘이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로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저지른 일들이 저희 가족 애틋해지라고 하늘이 주신 큰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소리를 할 정도로요. 큰 산을 한번 넘었으니 앞으로 저희 가족에게는 행복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잘것없는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 글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 항상 행복하시고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